삼성전자는 다시 위기 속에서 어쩌면 가장 큰 기회를 붙잡으려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갈리죠.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위기다, 파운드리 점유율이 추락했다, AI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졌다, 이런 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2026년 영업이익 사상 최대가 가능하다, HBM사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이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두 이야기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흐름을 하나씩 뜯어보면 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흔들림 뒤에 엄청난 반전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속이 뻥 뚫리게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위기론부터 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왜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는지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거의 모든 뉴스가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파운드리가 뭔지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칩을 설계해 놓고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대신 생산해 주는 구조인 거죠. 삼성전자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지금 이 시장을 사실상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20%를 넘겼어요. 그 시절에는 TSMC를 진짜로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받았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점유율이 9%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2025년에는 8% 수준에서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반면 TSMC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혀버렸어요. 삼성은 8%, TSMC는 70% 이상. 이 숫자만 봐도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감이 옵니다. 한때 20%대에서 맞붙던 두 회사가 이제는 마치 다른 리그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단순히 영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 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이에요. 수율이라는 건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정상 제품으로 나오느냐는 비율입니다. 이게 낮으면 원가가 올라가고 납기가 밀리고 고객사들은 신뢰를 잃게 되죠. 반도체는 결국 돈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신뢰 싸움이거든요.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말해도 제때 제대로 못 만들어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바로 불안해집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대 고객사들은 TSMC와 이미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수율 문제로 삐걱거렸고, 바로 그 틈을 타 고객사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거기다가 인텔까지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언하면서 삼성은 앞에서도 압박받고 뒤에서도 밀리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에서는 조직 내부의 매너리즘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잘 나가던 회사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죠. 위기감이 없으니 변화가 느려지고, 변화가 느려지니 경쟁에서 뒤처지는 악순환. 정말 무섭죠. 삼성 파운드리가 딱 그런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HBM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삼성전자 위기론이 왜 이렇게 크게 불붙었는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HBM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이밴드위드 메모리, 그러니까 초고 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AI 연산에 꼭 필요한 초고 성능 메모리예요. 챗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산을 빠르게 하려면 메모리가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디램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HBM이 필요해진 거예요. HBM은 만드는 방식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디램 칩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아 올립니다. 말 그대로 빌딩처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가는 구멍으로 연결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만듭니다. 기술적으로 진짜 어려운 작업이고,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오래전부터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HBM도 삼성이 제일 잘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게 내줘버렸어요. 삼성전자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삼성전자는 과거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범용 메모리에서 워낙 압도적이었어요. 물량도 많았고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기술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성공이 함정이 됐습니다.
범용 메모리에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 AI용 맞춤 메모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의 전환을 제때 읽지 못한 거예요. 반면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HBM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했고 먼저 엔비디아 공급망의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의 가장 큰 납품처가 SK하이닉스가 된 거죠. 더 뼈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삼성도 뒤늦게 HBM32 제품, 그러니까 5세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예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쟁사보다 늦어졌고 그 지연이 시장에서 치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AI 수혜주 리스트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삼성은 AI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지금 삼성전자 위기론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추락 그리고 HBM 대응 실책. 이 두 축이 합쳐지면서 시장은 삼성전자에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위기라는 말이 너무 커서 그 위기의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잘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표면이 아니라 뒤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삼성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51.3%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기준으로는 49%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의 최고치는 56%에서 58%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외국인들이 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고점과 비교하면 아직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매도 물량은 삼성전자 주가가 16만 원대에서 21만 원대로 오르는 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물량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삼성전자를 버린 게 아니라 오른 만큼 조금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라는 거죠.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북미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여전히 최우선 투자 순위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나중에 HBM사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다시 대규모로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시점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적 빈집이 생기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다시 채워질 공간이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늘 현재의 불안만 크게 보고 미래에 들어올 수요는 늦게 반영하거든요. 지금은 흔들려 보여도 그 흔들림 자체가 나중에 반등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도대체 2026년에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역대급 기회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뜨거워집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체질이 그리고 메모리 산업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요. 과거의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지금을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그 판이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다음 흐름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 얘기를 해야겠죠. 2026년에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부터입니다. 앞에서는 왜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지 봤다면 이제는 그 위기 뒤에 어떤 폭발적인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지만 실제로는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을 1815억 달러로 봤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65조 원이에요. 국내 KB증권도 170조 원에서 180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 유진투자증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SK증권은 180조 원과 목표 주가 26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6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1년 예산이 660조 원 정도거든요. 삼성전자 혼자서 정부 예산의 40% 수준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잖아요. 265조 원이면 그 직장인 660만 명에게 1년치 월급을 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숫자처럼 들리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꿈 같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 이런 전망이 가능하냐? 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가격 변동이 정말 심했습니다. 많이 만들면 가격이 폭락하고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어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불렀죠.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만들면서 버티느냐? 사실상 버티기 싸움이었던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 사이클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잘 벌 때는 엄청 벌지만 나쁠 때는 거의 못 버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AI 때문이에요. 챗GPT가 등장한 뒤로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걸 구동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AI 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AI 칩 옆에는 반드시 HBM이 붙어야 해요. 그런데 이 수요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폭발하는 구조.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계약 방식의 변화예요. 이건 업계 사람들도 꽤 놀란 변화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26년부터 사후 정산제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원래는 계약할 때 가격을 딱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에 100원이라고 계약하면 나중에 시장 가격이 200원으로 올라도 100원만 받는 거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사후 정산제는 다릅니다. 계약이 끝날 때 시장 가격이 올라 있으면 그 차이만큼 더 받을 수 있어요. 100원에 계약했는데 나중에 시장 가격이 200원이 됐다면 100원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가능해졌을까요? 그만큼 공급자인 삼성전자가 갑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메모리 업체들이 을이었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커도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고객사 앞에서는 단가 낮추라고 하면 낮춰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AI 때문에 수요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만드는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 겁니다. 심지어 분기마다 최대 100%씩 가격이 오르는 상황도 나와요. 3개월 만에 2배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사후 정산제까지 붙으면 실적 추정치는 계속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망치가 엄청 높은데 그 위에서 또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삼성전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50% 떨어지면 실적이 폭락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가격이 100% 오르면 그 과실을 거의 그대로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기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HBM에서 뒤처졌다는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삼성전자가 손 놓고 있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카드가 바로 HBM4입니다. HBM은 세대가 계속 발전하죠.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막 6세대인 HBM4 시대가 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5세대 HBM3에서 선두를 달렸다면 삼성은 6세대 HBM4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체스로 치면 상대가 압수해서 이겼다고 다음 수까지 이긴다는 법은 없잖아요. 삼성이 바로 다음 판을 새로 짜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원래 HBM4를 2026년 하반기에 양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당겨서 2026년 2분기 혹은 그 이전으로 조기 양산을 확정했어요. 왜 이렇게 앞당겼느냐? 엔비디아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HBM을 특정 회사 한 곳에서만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SK 하이닉스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자기네 AI 칩 생산이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처를 두 곳으로 나누는 이원화 전략을 쓰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로 그 두 번째 공급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사 양산을 최대한 앞당기면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1분기 이내로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장 판도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고작 1분기밖에 안 된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굳이 한 곳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진 정말 중요한 강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HBM사부터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메모리 칩을 쌓아 올릴 때 맨 아래에 깔리는 베이스 타이라는 부분을 만들 때 파운드리 기술이 들어가야 해요. 쉽게 말해 메모리를 만드는데 파운드리 공정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래서 TSMC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30% 이상 올라가요. 납기도 TSMC 일정에 맞춰야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둘 사이에서 조율하느라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첨단 패키징 기술도 있습니다. 필요한 게 전부 자기 집안에 있어요. 말 그대로 한 지붕 아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걸 원루프 턴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비용은 줄고 수익성은 좋아지고 납기 대응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내부에서 바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고요. 이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TSMC는 파운드리는 있지만 메모리가 없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있지만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에 출시하는 차세대 AI 플랫폼 이름이 베라루빈인데요. 이 플랫폼에 들어갈 HBM사 공급 리스트에 삼성전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 하나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삼성의 기술력이 다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한동안 뒤처진 것처럼 보였던 삼성이 다시 공급망 핵심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예요. 이제 주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니까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왜 저평가라는 말이 나오는지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PBR이에요. 주가 순자산 비율. 쉽게 말하면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의 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냐는 뜻입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를 지금 문 닫고 자산을 다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량기업에서 나타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냥 회사를 청산하는 게 낫다는 말이 성립하는 상황이니까요. 삼성전자는 현금성 자산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PBR이 1배 수준까지 내려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PBR이 1배에 가까워졌던 때는 코로나 대폭락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달 이내에 주가가 회복됐어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과거 흐름이 보여준 패턴입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TSMC의 PBR은 8.24배예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영역에서 경쟁하는 회사인데 밸류에이션은 8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도 삼성보다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2026년에 영업이익 270조 원에 가까운 숫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건 전 세계 기업 중에서도 엔비디아나 애플 수준의 이익 체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40% 이상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싸다는 게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설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도 높게 나오는 겁니다. KB증권이 14만원, SK증권이 16만원, 유진투자증권 30만원, 현재 21만원 기준으로 보면 최소 14%에서 최대 40%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목표 주가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 그냥 흘려들을 신호는 아니에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인 뒤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고 남은 주식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케이크 8조각을 8명이 나눠 먹다가 한 조각을 없애버리면 7명이 더 큰 조각을 먹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삼성전자는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이어 최대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실행할 계획이고요. 주식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주식 한 장 한 장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건 주주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거기다 배당도 있어요. 연간 약 9조 8천억 원의 정규 배당을 주고 남는 현금 흐름의 50%를 추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해서 배당 수익률이 4%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3% 초반 정도 되는데 은행이자보다 배당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주가가 오르는 것 외에도 들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실적 기대감 하나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 산업의 룰이 바뀌고 있고 가격 결정 구조가 바뀌고 있고 HBM사라는 반격 카드가 살아있고 그 위에 저평가라는 밸류에이션 논리와 자사주 소각, 배당 같은 주주 환원까지 겹쳐져 있어요. 이건 그냥 한두 가지 재료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동시에 맞물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아무리 그림이 좋아 보여도 위험 요인은 꼭 봐야 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은 어느 정도인지, AI 거품론은 어디까지 현실적인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정말 시장 기대를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판단이 갈립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낙관론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마지막 승부를 가를지 더 냉정하게 이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꼭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위험 요인을 같이 보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가 안 가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경계하는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변수들을 얼마나 냉정하게 보느냐에 따라 지금 이 상황이 기회로 보일 수도 있고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구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우려 중 하나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입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줄여서 CXMT라는 중국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에서 15%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부가 같이 HBM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시장에 빈자리가 생겼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무시할 수 있는 위협이 아닙니다. 괜히 어그로 끄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긴장하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차갑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XMT의 기술 수준은 삼성전자보다 3년에서 5년 정도 뒤처져 있기 때문이에요. 범용 D램의 저가 버전을 만드는 것과 세계 최고 수준의 HBM을 만드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CXMT는 미국 국방부의 감시 목록에도 올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메모리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범용 제품에서는 수율을 높이고 원가를 낮춰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한편 고부가 가치 시장인 HBM에서는 점유율을 최대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은 맞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으로 직결되는 위협이냐고 물으면 아직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우려는 AI 거품론입니다. 이것도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죠. AI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 돈이 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오픈 AI 사이에 투자 구조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HBM사 조기 공급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2026년 커스텀 HBM 주물량이 전년 대비 8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투자가 진짜 거품이라면 이렇게 내년치 물량까지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이건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AI 거품론이 완전히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AI 서비스 회사들이 모두 다 돈을 버느냐? 이 질문에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AI 인프라, 그러니까 칩과 메모리가 실제로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인프라 수요는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 서비스를 굴리는 밥줄인 인프라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칩플레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칩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표현인데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가치가 과거 일반 서버 대비 수십 배로 급등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 일반 서버 한 대에는 D램이 몇 기가바이트 들어갔어요. 가격도 저렴했죠. 그런데 AI 서버 한 대에는 HBM이 수백 기가바이트 들어갑니다. 가격도 훨씬 비싸고요. 서버 한 대당 메모리 가치가 수십 배가 되니까 메모리 업체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60%를 넘기 시작했어요. 100원어치 팔면 6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에서 60% 영업이익률은 정말 비현실적인 수준이에요. 웬만한 소프트웨어 회사도 이 정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공장을 돌려서 이런 이익률을 낸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을 고객사가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엔비디아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좀 앞당겨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서 전 세계 AI 연산 능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된 거예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2026년 한 해 동안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에 110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11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웬만한 나라의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미래에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이 투자는 크게 두 축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나는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 또 하나는 파운드리와 공정 수요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노 공정이 안정화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다시 TSMC와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그리고 2026년 파운드리 전망치를 보면 TSMC의 점유율이 56% 수준으로 다소 낮아지고 삼성은 22%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공격적인 전망도 나와 있어요. 지금 8%에서 22%가 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물론 이건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투자와 전략을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라고만 하기도 어려워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플랫폼이 출시되고 삼성의 HBM사가 거기에 안착하고 이 나노 파운드리 수율까지 올라온다면 주가가 지금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30만 원인데 그 이상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상황은 위기의 터널 끝에서 엄청난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파운드리 점유율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HBM에서 한 발 늦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영원한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HBM사 조기 양산, 원루프 턴키 전략, 이 나노 파운드리 안정화, 자사주 소각, 110조 원 투자. 이걸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의미가 있습니다. PBR이 1배 수준에 근접했을 때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은 한 달 안에 반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도 큰 수익을 냈습니다. 현재 주가는 실적 성장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실적 가시성이 확보될수록 빠르게 복원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면서 물량을 쏟아내는 지금 이 순간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믿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HBM사 퀄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파운드리 수율 개선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잦아드는 시점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특히 HBM사의 퀄과 이 나노 공정의 수율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주요 변곡점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긍정적으로 확인되는 순간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왜 위기라는 얘기를 듣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2026년을 향한 어떤 폭발적인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파운드리, 점유율 추락과 HBM 대응 실책이라는 진짜 위기 요인도 짚었고, 사후정산제와 치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흐름도 봤어요. HBM사와 원루프 전략이라는 반격 카드도 확인했고,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밸류에이션 근거도 들여다봤죠.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드는 회사에서 AI 시대에 꼭 필요한 전략적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로, 가격을 받아들이는 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갑으로, 경쟁자들에게 쫓기는 회사에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원루프 생태계를 가진 회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가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숫자로 나타날 겁니다. 170조 원에서 265조 원 혹은 그 이상 영업이익으로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삼성전자의 지금 자리가 진짜 기회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자리인지 여러분의 시선도 정말 궁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